이준석 후보 뭐 다른 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대 공약이라는 걸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뭐 대통령을 힘 빼기 하겠다. 이게 이제 신문 보도에는 제목으로 그렇죠. 나왔는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이제 이준석 세 글자를 우리 유권자 시청자들께서 떠올리실 때 네.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공약 그게 뭡니까? 저희는 결국 지방 분권에 있어가지고 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네. 법인세라든지 지방 법인세라든지 네. 아니면 또 최저임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로 상당히 기업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교육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AI 시대에 대비해서 수학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공계 관련 직업을 가지고 이공계 관련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뒤처진 사람이 생겨서는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교육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뭐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개 부처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을 13개까지 줄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향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담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개혁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네. 애들이 수학 때문에 얼마나 예. 고통받는지를 절절히 느꼈거든요. 아마 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손주나 자식이 이제 지금 고등학생 또는 대입시를 앞둔 아이일 경우에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되게 뭐 사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뭐 예.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수학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AI 발달 이런 얘기하면서 네. 100조 원을 넣겠다, 200조 원을 넣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네. 사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돈 얘기만 하면서 그들의 카르텔이 사실 그런 예산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수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 대한민국에 최근 한 10년, 20년간 교육에 대한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수학 어렵다 그러면은 범위 줄여주고 네. 문제 쉽게 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결국엔 나중에 그래서 수업 내용도 줄어들고 변별력이 떨어져가지고 킬러 문항 같은 이런 걸 내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사교육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과거처럼 교육을 좀 정상화해가지고 배워야 될 내용 자체는 좀 늘리되 그런 어떤 상대 평가를 억지로 해가지고 킬러 문항을 늘리는 정도 이런 정도의 일은 적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우파적 교육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화감이니 아니면 낙인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자신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전교조식 교육인데요. 저는 거꾸로 우파적 교육관에 따르면은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예를 들어 수학 모르고 곱셈 모르고 진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진정한 위화감과 진정한 그런 어떤 낙인 효과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때 수학을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망신사고 직업도 못 구하고 이런 것이 위화감과 낙인입니다. 어릴 때 조금 몇 문제 틀리고 점수 안 나왔다 해가지고 낙인 찍힌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놀려놓은 게 지금 몇십 년 동의 교육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제학력평가에 있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주변 경쟁국가에게 뒤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개선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과학기술 패권 경쟁, 중국과의 경쟁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께서는 제가 만약 여기 미적분 네. 문제 내면 발로 풀 수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는 못 풀겠지만 또 쉬운 건 풀어낼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제 주역 세 분의 그 후보들 이재명, 김문수, 우리 이준석 후보 세 분 중에 미적분 냈을 때 바로 칠판에 이렇게 시그마 뭐 리미트 뭐 예. 무한대로 가고 이거 금방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아마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걸 바탕으로 해서 예. 어떤 교육 개혁을 하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바로바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그 후보들 캐치프레이즈 중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압도적 새로움이란 예. 말을 6글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정권 교체 정도만 놓고 이재명 후보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당선되어도 사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정권 교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조건이 같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시대 교체, 그러니까 새로운 아젠다로 시대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세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것이냐. 그것은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부수적인 효과이고요. 이준석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은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된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도 시대 교체라는 말을 쓰기는 했어요. 네.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의미하는 것은 본인이 상대적으로 지금의 뭐 60대 중심의 정치인들보다 젊다는 것 때문에 네. 그런 아젠다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내세우는 그런 압도적 새로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지한 질문을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숱한 역전 드라마와 성공 신화를 써왔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대통령을 잘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예를 들어 당대표로서의 업무 도전 성실히 수행해서 승리를 만들어냈고 국회의원도 제가 어렵게 당선되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일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당대표하면서 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의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게 했지만은 나머지 당대표들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젊음이 그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교총도 방문했는데요. 한국교총의 강주호 회장이 최근에 당선됐는데요. 네. 강주호 회장은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립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교- 신문 기사 봤습니다. 그 교총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야 되는 자리에 네. 선생님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저보다 어린 사람을 선출했다. 네. 이건 변화의 싹이 튼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당선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선되어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젊은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일찍 조숙하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만큼이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프랑스만 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을 30대에 선출해가지고 이미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분 출마할 때 곁에 현역 의원 한 분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의석수가 적지만은 네. 충분히 그런 선대선 후 총선 시나리오로 세상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만 봐도요. 그 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있을 때는 40대 지도자를 내세워서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요. 노동당에서도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들 40대에 밀어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제3의 길이라는 걸 선보여가지고 장기 집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도 위기의 시점에 드림이리어의 카드는 40이 갓 된 이준석이고 74세의 김문수 후보는 원숙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본인의 리스크 방어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0대 기술원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놀랍게도 당연히 김대중, 네. 그 김영삼 네. 두 분의 정치인이 40대 기술원에 있어서 네. 주목받았지만은 보수 진영에서 존경받는 박정희 대통령도 네. 사실 선거를 치렀을 때는 46살에 이제 네.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군정이라고 해야겠지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젊은 나이에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40대 지도자를 보는 것은 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정치에서 이제 14년, 15년 가까이 경험을 하면서 결코 지금 언급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승리의 기억들로 점철된 좋은 정치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른바 석세스 스토리라고 하는 그 성공 이야기, 성공 신화를 이제 여러 차례 써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틀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그러나 또 당에서 어떤 세력과 네. 유화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네. 결별을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떠올리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래 여러 차례 성공을 했지. 그러나 또 싸울 때는 참 많은 우리 유권자들 걱정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국민 통합이라는데. 저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언급하신 사례들이 윤핵관과의 다툼이나 이런 것일 텐데요. 네. 그 당시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옳음을 저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받았던 것이고 한편으론 저를 옳음을 꺾어내리고 저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름의 길로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제가 경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옳고 그름은 그래도 가리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의 길로 이끌 수는 없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에게 좀 신뢰를 주셨으면 한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모난 환경에서 자라오지도 않고 그걸 엘리트 교육도 받아오고 이런 사람인데 특별하게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결국 이준석을 짓밟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 앞에도 이 보수 진영에 보면 남원정이라든지 여러 선배들이 이런 시도를 하다가 네. 쓰러져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선배들보다 더 당차게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고 대한민국 바꾸고 보수 개혁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혹시 개인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있습니까? 제가 정치의 꿈을 꿀 때는 원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필서를 보고 정치가 매력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네. 좀 느끼면서 네. 자라왔습니다. 참 대단한 연설문들이었죠. 그렇죠. 제가 그 오바마의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네. 그가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 그 수사학 이런 것들은 정말 연구의 대상이거든요. 네. 저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네. 필설로서 정치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원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네. 말 한마디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 말 한마디로 국민들을 정말 기쁨에 차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매력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대선권에 물망에 오르신 여러 후보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게 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독신 미혼이십니다. 예.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결혼하실 생각 있습니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결혼을 생각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기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한테 종종 물어보십니다만 네. 제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게 대선 국면에서 희화화돼 버릴까봐 아, 예. 언급을 자제하는데요. 당연히 네. 저도 제가 정치 여정이 워낙 파란만장해서 그렇지. 네. 저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네. 이런 가정을 이루고 또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뭐 불운을 겪거나 또는 뭐 감옥에 가거나 또는 탄핵을 당하고 뭐 이런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예. 현직 대통령이 예.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그래서 저 이 해외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참석을 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시청자들께서 예. 윤석 후보가 저희 프로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이제 3주가량 남았지만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있었던 혼란들을 정리하고 한번 승리를 일궈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오늘도 그 승리의 길을 위해서 저 이준석을 도와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확률은 낮아집니다. 저희가 한번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기고만장한 상대 후보를 꼈고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언더독이 한번 세상을 휘어잡는 이야기 이런 걸로 한번 뉴스 일면을 장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향해서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